안녕하십니까, 동상입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값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김인만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다들 아시죠? 김인만 대표님하고 오늘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시죠.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오늘도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꿀팁들을 한번 나눠볼 테니까요. 이거 스킵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채널 가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극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서초동에 있는 그 반포 있잖아요. 네. 반포 원베일리가 84 기준으로 지금 60억입니다. 도봉구 창동의 북한산 나이파크가 84 기준으로 9억이에요. 그리고 서초동 한 채 가지고 도봉구 한 7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신축하고 구축하고 좀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떻게 양극화 앞으로도 계속 심해지는 건가요? 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값이 한 100억 정도 합니다. 그럼 전세 한 50억 정도 한다면 대출이 50% 나오더라도 50%면 25억을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전문직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결국에는 소득 수준이 되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뉴스 헤드라인이 이제 3.3제곱미터당 평당 2억. 집 한 채도 아니고 네. 2억도 없는데 한 평이 2억이랍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좀 되긴 했는데 네. 한강 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강 뷰가 안 나오는 물건은 같은 비슷한 평형대에 한 84억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그 한강 뷰에 따라서 한 20억 정도, 네네. 한 20%, 25%가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피카소 그림처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산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이게 양극화의 저는 한 단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취득세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 종부세 중과세를 때립니다. 양도세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유예를 하고 있어요. 3주택 이상 가지고 있으면 최고 세율이 지방세까지 하면 82.5%가 나옵니다. 잠김 현상, 안 팔아버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사려고 하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면 10억짜리 3개를 살래? 30억짜리 하나를 살래? 답은 나오잖아요. 네. 똘똘한 지역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제 강화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못 풀어줬어요. 실이 요즘 좀 분위기가 뜨끈뜨끈하다고 해서 잠실이요. 토지거래가 풀리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잠실이 어떤 지역이냐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서초구 강남구는 한마디로 너무 잘났어. 뭐 종교인도 또는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게 이제 뭐 운이든 실력이든 뭐 대박이 한번 터져서야 가능한 지역이고 우리가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나와서 아니면 뭐 의사, 변호사, 전문직으로 해서 내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지역 한 개가 잠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용성, 잠실 뭐 이런데 마지막 마지노선이 잠실이에요. 부부의사가 노력을 해서 부모님 도움 안 받고 갈 수 있는 데까지가 잠실입니다. 서초구 강남구는 노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잠실이 지금 호가를 30억 부르고 있다는 건 성이 높아져도 너무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원벨리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원결회라고 어머 원벨리 결혼정보회사 협회가 만들어졌어요. 예. 가입비 10만 원, 연회비 30만 원.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그렇죠. 어머. 예. 그러면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화 친구에서.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사업합니다. 네. 돈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표정이 갑자기 바뀌죠. 자, 들어가.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네. 그냥 뭐 그런데요. 한 대 팍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가 이제 아파트로 가서 네. 어디 사냐? 물어보기도 뭐한데 그냥 입주민이야. 이거는 그냥 금증이 끝나버린 거예요. 원베일리 사는 순간 네네. 모든 금증이 다 끝납니다. 예. 원베일리 사는데 지금이 못 필요해. 그냥 그러니까요. 그만한 능력이 된다는 얘기인데 저 전세 살아요. 전세 살아도 원베일리야. 돈이 얼마야. 이거는 전문직들도 가기 힘든 곳인데 그렇죠. 저는 생각보다 충격이 회원이 3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제 새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레미안 포스티지, 아크로 리버파크가 연합이 돼서 야 우리도 비슷하잖아. 우리도 급이 괜찮으니까 같이 좀 하자. 니들도 들어와라고 해서 덩치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정보회사들이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왜냐면 결혼정보회사에 뭐 여러 가지 막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아파트에 등록만 하면 모든 금증이 끝나버리니까 이게 양극화, 초양극화의 한 단면이 아닐까. 그렇군요. 네. 제 사실 이어지는 질문으로 이제 교도관 같은데 투자하면 안 되는 거냐 물어보고 싶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능력 되는 분들은 사는 거고요. 네, 네. 통계적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보면 상위 20%, 서울의 상균 가격이 2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이게 사상 최고의 통계 작성하고 가장 많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극화는 진행 중인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핵심 지역 상위 20% 소위 말해서 강남 3구, 용산구는 계속 가느냐? 제가 볼 때는 계속 갑니다. 양극화가 뭐냐면 네네. 쫓아가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요 60억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아무나 있는 건 아니죠. 돈 있는 사람들은 60억? 현금 주고도 그쵸. 살 수 있는,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 오히려- 뭐 수백억 기본이고 수천억이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떤 자산가가 사업체를 정리를 했나? 아무튼 돈이 몇천억 정도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자녀한테 집을 하나 사주려고 은행 PB를 불러서 야, 우리 딸 집 하나 사줘 라고 했답니다. 우리 집을 사면 여러 가지를 따지잖아요. 이 딸이 한 얘기가 현대백화점 내가 자주 가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현대백화점 가까운데 아무거나 사주세요. 아. 돈 있는 사람들은 개념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원벨리가 이제 52평이 106억에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몇 년 지나서 이게 150억 가지 말라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원벨리가 100억이 150억 간다고 해서 서울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죠. 우리 소득이 우리 경제 성장이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잖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저성장 들어가잖아요. 네네. 오늘 발표된 KDI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더 내렸더라고요. 1.6%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성장이기 때문에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네. 부자들은 뭐 경제 성장률 상관없잖아요. 네. 있는 사업체도 잘 되고 뭐 건물도 뭐 땅값 올라가고 월세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벌어져서 기본소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쉽지 않다. 네네네. 소득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지 않다는 거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은 되는데 자산 소득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상위 20%는 계속 치고 올라간다. 예. 하지만 나머지는 빨리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 그럼 노도강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게 또. 저는 노도강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도강만이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강남은 신고가가 나오죠. 네네. 초자산가가 아니고 아까 잠실에 제가 호가 이제 30억이라고 했는데 전용 84가 그거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죠. 부동산을 아는 사람들은 쉽게 못 들어갑니다. 2012년 11년도에 잠실 엘스가 7억 8억 정도 8억 몇천에 거래가 됐잖아요. 7, 8억에 거래되던 물건이 10년, 12년 만에 호가 30억을 부르는데 네네. 쉽게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집값이 좀 꺾였잖아요. 꺾이다가 다시 차이가 벌어지는데 앞서서 제가 이제 서울 상위 20%, 하위 20%가 4억이 올랐고 하위는 1억이 떨어졌다는 게 예, 그렇죠. 통상적으로 고점 대비 2021년이나 2022년 1분기 정도가 이제 고점이었는데 고점 대비 이왕이면 떨어진 물건을 잡으면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시간이. 당장 강남이 막 날아다닌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또 키 맞추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때가 되면 올라갈 때가 되면 올라가더라고요. 화폐 가치도 반영이 되고 시차가 필요할 뿐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해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치가 있는 곳은 언젠가 또 오른다라는 올라갑니다. 거는, 확신을 또 좋은 주시는. 거 반드시 올라갑니다.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시간을 두고 버텨야 된다. 네. 부동산은 무조건 버티기거든요. 예.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해서 보통 한 7년, 10년 가잖아요. 예. 내 집 마련하면 예. 10년 후에는 반드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대표님 그 앞으로 이제 한남뉴타운하고 또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용산을 전체적으로 좀 핫하게 할 전망인데 네. 여기서 궁금한 거는 강남이 과연 용산한테 잡힐 것인가? 또는 용산이 강남을 뛰어넘는다는 거야? 왜 이렇게 용산 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꽤 있죠. 용산과 강남도 답은 나왔잖아요. 둘 다 그들만의 리그예요. 용산이 강남보다 월등히 좋으냐? 이제 그 차이는 뭐냐면 강남은 평균이 높아요. 용산은 그렇게 체계적인 개발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별로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교육이. 네네. 강남처럼 파락군이라든지 뭐 교육 환경이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떤 부자들이 들어갈까요? 교육 신경 쓰지 않는 부자들, 연예인들이거나 아니면 굳이 애를 다 키웠거나 애가 없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용산에 부자들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 부자들 중에서 교육을 신경 쓰는 분들이라면 아마 강남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 어디가 더 좋다? 어디가 더 안 좋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 있으니까
부자들이 하는 거고 난 그래도 강남이 좋아 그러면 강남에 신축 아파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비교하지 말자. 네. 둘 다 잘났다. 그거 고민하다가 아직도 못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강남이냐 용산 비교를 아직도 하시고 계시다. 이제 기회 다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네. 고민할 시간에 빨리 알아보고 잡는 게 저는 최선의 선택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봐야 될까요? 경기도도 양극화예요. 경기도도 이제 분위기를 보면 통계를 보면 뭐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수도권 경기도는 힘드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점. 그래서 그 서울 붙어 있는 곳들 있잖아요. 광명은 지금 입주 물량이 좀 많아요. 과천은 뭐 중강남권이니까 날라다니고 과천, 분당, 판교 이런 지역들은 이제 뭐 저는 서울의 한 구 정도로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 아까 인천 말씀하셨으니까 인천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네. 2017년 안 올라, 2018년도 안 올라, 2019년도 안 올라. 우리 동네는 버림받았나? 2020년부터 미칩니다.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2021년에 천장을 뚫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역적인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결국은 아까 노광 때도 들었지만 경기도도 인천도 오를 때가 되면 올라주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투자할 때는 기본 7년에서 10년은 버텨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언론도 좀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는데 네. 자 그것도 제가 좀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네.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과잉 막 네. 튀어버렸는데 그걸 기준점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토막 6억이 떨어진 거로 나오는데 실제로 9억 10억에 그 오션뷰가 나오는 물건이 떨어질 때는 뭐 7억 8억 뭐 이랬었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떨어졌잖아요. 뭐 그리고 김광규 씨 집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김광규 씨가 이제 고가에 잡긴 했더라고. 수도권의 대다수 지역들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절로 넘어가면 이제 전세 미래가 좀 궁금해요. 전세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사실 이제 저희 동산형 채널에서도 이제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 코너가 부동산 인문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조선시대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또 우리 소장님께서 그걸 또 재밌게 봐주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찾아보세요.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이한 작가님 그 이야기를 가지고 했었었는데 조선시대 때부터 이 전세제도가 있었다는 건 아주 뿌리 깊은 제도이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느끼는 임대 방식인데 최근에 몇 년 동안의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좀 안 좋아졌어요. 소장님이 생각할 때 이 전세제도의 장점, 단점은? 장점과 단점, 뭐 장점이 많죠. 자, 내가 집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10억이라고 가정을 하죠. 네네. 10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부족하다? 구매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한테 빌리든 친구한테 빌려야 되는데 안 빌려주죠. 네. 은행을 가야 되는데 전세는 무이자 대출이거든요. 전세는 세입자한테 돈을 빌려요. 빌리는데 이자를 안 줘. 무이자 대출. 대신 세입자가 내 집에 잠시 거주를 하다가 끝나면은 받아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이자 대출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면은 10억인데 5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집에 들어가서 이 집주인과 똑같은 권리를 이용을 하잖아요. 내 집인데 그 기간만큼은 누가 뭐라 그래. 요즘 집주인이 찾아와도 문 안 열어줍니다. 그러면 전화해서 협조 요청합니다. 여보세요. 네, 집주인인데요. 집을 팔려고 하니까 그 부동산에 오면 좀 협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왜요? 제가요? 싫어요. 라고 합니다. 싫다고 하면 주인은 방법이 없습니다. 집을 못 보여줍니다. 요즘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값의 반 정도를 지불하고 집주인과 계약 기간 동안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막강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 너무나 편하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2번 놀란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놀라는 거. 아니 주인을 어떻게 믿고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어떻게 맡기죠? 담보가 있어야지. 물건을 잡아서 건재장을 설정하든 네. 뭐 전세권 설정을 하든 뭔가 없고 전세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놀라고 두 번째는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서 놀라고 야 원금을 돌려받아? 왜 전세가 이렇게 활성화가 됐냐면 1960년대 이제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라도 돈이 없고 네네네. 국민도 돈이 없는 시절, 예. 건설사도 돈이 없는 시절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나라도 돈이 없고 건설사도 돈이 없는데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금융이 선진화가 안 됐으니까 그때는 뭐 PF나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예. 무슨 수로 공급을 늘리냐고 돈이 없는데
그럼 이 전세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게 전세를 끼고 사면 다주택자들도 자본이득,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전세를 끼고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쵸. 굳이 은행에 대출을 안 받아도 이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 건설회사들도 집을 많이 지을 수가 있고 국가도 좋고 국민들도 좋은 굉장히 좋은 제도였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전세 유일한 단점은 차용증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그냥 차용증 하나 썼다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나라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보호를 해주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이 그거잖아요. 전세금 못 돌려받아? 그러면 너가 소송해서 강제 경매로 넘겨. 그러면 경매에 남는 돈을 네가 받아갈 수 있게는 해줄게. 후순위 근저당보다 네가 채권이지만 후순위 물건보다 그래도 선순위로 먼저 받을 수 있게 해줄게라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골조잖아요. 좋네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우리가 계약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경매로 넘긴다? 오케이. 경매로 넘기면 내가 내 전세금 보호가 될까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 제도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잘 몰랐다. 그리고 국가도 너무 무신경했다. 이게 전세가 무너지니까 아파트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이 전세 공급을 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이 책임은 국가가 있다고 봐요. 세입자들, 사회 초년생들 보고 이제 자꾸 확인을 하라 그러는데 사회 초년생들이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확인하기도 어렵고 설사 이상해서 물어보면 가담한 중개사가 야 건물주가 건물이 몇 개인데 니 돈 떼먹냐? 맨날 그러죠. 맨날 그래요.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 시스템이 계약서를 쓰고 국가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업로딩을 하면 국가가 전산적으로 쫙 해서 이 사람 세금 체납이 몇 퍼센트? 과거에 전세금 안 돌려준 이력이 있네? 문제가 있어. 나도 오케이. 딱 뜨면 계약이 안 되도록 반려시켜버리고요. 오케이 뜨면 비로소 허그에서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 허그도 손실을 줄일 수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만나보니 이제 정책을 만드시는 분인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분이 이제 대출 규제 이런 거 좀 설계에 좀 관여를 했나 봐요. 그거 궁금했었습니다. 설계에 관여했는데 이제 자기가 집을 옮기려고 은행 가니까 대출이 안 나와. 그래서 자기가 설계했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론을 알고 있는데 대출 규제 필요하죠. 가계부채 관리가 하고 서울집값 안정을 위해서 좋은 제도 필요는 한데 현실에서 보면 필요한 내 집 마련을 필요한 사람들도 이게 막아버리게 되는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 때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우리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좀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성만 보장이 되면 전세 계약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세값이 25년에 오를까요? 내릴까요? 지금이 봄날입니다. 뭐 원펜타스도 그렇고 레미안 라그란데 뭐 강북에도 나오잖아요.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내년이죠. 내년부터 없어요. 서울에 만호가 안 나옵니다. 입주 물량이.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 2029년은 이제 올해 분양 상황을 봐야 되는데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건축비가 올라서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전세 가격이 내릴 수가 있을까요? 전세 가격이 내리는 데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2022년처럼 금리가 많이 올라갈 때 그러면 대출이자 부담이 크니까 이제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 두 가지 경우가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올라간다. 올해 2025년 아마 하반기 4분기 정도 되면 아마 좀 체감할 거예요. 2026년, 2027년으로 갈수록 아마 탄력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들으셨죠? 27년이면 일단 지금 기회를 놓치고 또 앞으로도 약간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27년을 확실히 노리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 가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결국에는 비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네. 아니 누가 네. 이 상황에서 용감하게 땅을 사서 건축을 하냐고. 건축비는 또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네. 아니 그렇잖아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어느 사업가가 네. 그 자선 사업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문제가 결국에는 공급 부족에 아파트가 부족하면 비아파트가 메워줘야 되거든요. 2026년 되면 두 가지가 다 펑크가 난다니까요. 아파트도 펑크, 비아파트도 펑크.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걱정이에요. 그러면은 대표님 전세 대출의 규제가
심해질까요? 전세 대출 규제가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죠. 이번에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좀 나아졌죠. 네. 이제 쉽게 말해서 은행에 가면 작년 뭐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활짝 웃었잖아요. 은행 창구에서 네. 대출 받으러 가면 어서 오세요. 우리가 대출해드릴게요. 얼마를 원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9월 이후로 이제 금감원장에 불러서 이제 경고하고 대출 받으려고 진짜 받을 거야 너? 이런 분위기. 네네. 무서워서 못 받겠어. 네네.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은 이제 그저렇게 무섭진 않고 뭐가 필요하세요? 얼마? 이 정도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나아졌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죠. 기준금리를 봐야 되고 대출금리를 봐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연관이 되고 올해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도 합니다.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번 내렸잖아요. 대출금리는 올랐네요. 이게 이제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붙이고 우대금리로 이제 조정을 하는데 가상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내리면서 대출금리를 끌어올렸죠.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아마 이렇게는 못하고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불러서 야 작년에 그렇게 했다고 올해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은행장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좀 내리는 분위기인데 일단 대출금리가 얼마까지 내려가냐라고 보면 저는 3% 중반까지는 내려간다고 봅니다. 3% 중반 정도 내려가면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3% 중반까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2번이 맥스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그 금융 전문가들도 2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내리긴 내리는군요. 대출 이자가 내리는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전세가 이제 없어져야 된다,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없어져야 된다고요? 없어질 수 있나요? 와 너무 파격적인. 왜 전세가 없어져야 되죠? 저는 그것부터 반문하고 싶어요. 왜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 또 한국 전세 제도를 연구를 한대요. 네. 야 한국이 금융 선진국이 아닌데 한국에 왜 저래 좋은 주거 제도가 있는 거야? 한국이 이상하네? 라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인데 너무 좋죠. 안정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없애버린다? 그러면 수많은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이나 세입자들은 비싼 월세를 줘라고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사회적 약자들 무책임한 얘기고 무책임한 선동이다. 근데 시대 흐름을 보면 이제 월세 시대로 가는 걸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고 시대 흐름 자체가 점점점 가기 때문에 월세 시대로 가는데 아파트는 전세가 그래도 사라지지도 않을 거고요. 사라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비중은 좀 옛날보다는 줄어들 거다. 우리는 이 전세가 소멸되는 걸 막아야 돼요. 저렴한 전세가 진짜 좋은 건데 이거를 전세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애버리겠다? 임대차 2법 갑자기 없애버리자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미 잘 시행되고 있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 개인 간에 계약을 했으면 특별법보다 개인 계약을 우선으로 계약 이행의 강제성을 보장을 해주면 되잖아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네네. 사기가 생기니까 그러면 사기범을 처벌하고 사기가 안 생기게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지 문제가 있다고 없애버린다? 애가 공부 못한다고 학교 그만두라고 하면 되나요? 애가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노력을 해야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폐지되는 건 절대 안 된다. 절대 반대다. 그 전세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분들, 또 전세 제도가 나쁘다는 분들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도대체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해요. 저는 전세 제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해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소장님께서. 대부분 그럼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투자도 못 하게 되고. 그럼 이제 그 비용 감당이 안 되면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하란 말일까? 내 집 마련도 못 하고요. 네. 내 집 마련해도 돈이 부족하면 전세 끼고 먼저 사놓고 나중에 돈 모아서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길이 다 막혀버린다고요. 저희들은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저희 투자하고 싶어요. 그 사실 25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제가 좀 여쭤보고 있는 것도 있었는데 네.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김인만 소장님만이 알고 있는 이 좋은 아파트 고르는 법을 좀 알고 싶어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저만 알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네네네. 저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유튜브 나와서 저는 이제 아파트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네. 아파트하고 수익형 부동산은 좀 다르니까 네네. 수익형 부동산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예. 오늘 아파트 얘기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시장 가치는 이제 시장 흐름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이느냐. 남들 올라갈 때 바로바로 안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5년 정도 시차를 두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어느 정도 올라갈까? 그래서 2017년에서 2021년이 이제 서울 상승기니까 저는 항상 아파트를 볼 때 요 두 시점을 비교합니다. 2017년 1월에 거래된 가격과 2021년에 높게 거래된 가격을 딱 비교를 하는데 몇 배 차이가 나느냐? 통상적으로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2배가 올랐는데 내가 사려는 아파트는 1.3배가 올랐어요. 남들 다 올라갈 때 네네. 남들 다 선생님이 문제 쉽게 내서 남들 다 시험 잘 치는데 네. 우리 아들만 우리 딸만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거잖아. 네네네.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네. 우리 애가 문제잖아요. 네네. 그거와 똑같은 거죠. 다른 아파트들은 5년 동안 2017년에서 2021년에 2배가 올랐는데 내가 사려는 아파트는 안 올랐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쵸. 근데 굳이 이유를 따지지 말고 굳이 이유를 분석해서 그 아파트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네요. 우리 애는 바꿀 수 없잖아요. 네네. 내 탓이요. 네. 내 머리 닮았어. 이렇게 이제 뭐 신세한탄 한번 해야 되는데 네네. 아파트는 내 애가 아니니까 버려야죠. 네. 버릴 수가 있으니까 시장 가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나치게 많이 올랐는 곳들도 있어요. 3배 올랐다. 이거는 이제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남들보다 애가 더 올랐네? 왜 더 올랐지?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이유 중에 뭐 지하철이 생긴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이벤트가 생겨서 합리적인 이해가 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올라가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GTX C가 아직도 착공 안 들어갔는데 네. 그때 이제 발표는 됐어요. 발표가 되면서 이제 해당 지역들이 난리가 납니다. 의왕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오버슈팅이 분양가가 이제 5억 몇천 하던 아파트가 16억, 17억까지 올라갔거든요. 네네. 3배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럼 누가 봐도 오버슈팅이잖아요. 남들 2배 정도 올랐으면 5억, 6억짜리가 11억, 12억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네네. 16억 갔다는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 달렸다. 나중에 재건축 나중에 지하철이 뭐 들어온다든지 들어올 때 되면은 그 가격을 갈 수도 있겠으나 네네. 다른 아파트들이 올라가면 따라갈 수는 있겠으나 미리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오버슈팅이다. 조정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2022년, 2023년 보니까 최근에 흐름 보니까 조정이 됐더라고요. 예. 정상 가격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재 가치를 보고 있는데 현재 가치는 뭐 내가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가치. 요즘 제일 중요한 게 지하철. 역세권이잖아요. 학교, 네네. 자녀가 있으면 학교. 학교는 뭘 봐야 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중요합니다. 학군 좋은 거 뭐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이런 데는 뭐 이미 그 의미가 없는 그 뭐 넘사벽 그들만의 얘기고 일반적으로 이제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을수록 왜냐면 최근에 이제 좀 대전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잖아요. 학교에서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네.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은요 초등학생을 가진 부모님들은 항상 불안해요. 나의 어린 애가 혹시라도 학교 가는 길이 멀지 않을까, 횡단보도는 또 뭐 건너는 데는 또 위험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학교가 아파트에 붙어 있거나 초품화라고 하잖아요. 왜 초품화가 인기가 있냐면 마음이 안심되거든. 그죠. 이 학교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래서 초품화 단지나 초등학교 가까이 또는 횡단보도가 너무 길지 않는 횡단보도가 막 10차선 도로야. 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을수록 좋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학교가 중요하고 네네. 중학교가 좋아야 고등학교를 좋은 데 가거든요. 예. 중학교가 중요한데 사실은 고등학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가까이 있는 건 사실 뭐 고등학생들 말 듣나요? 막 힘이 넘쳐 뛰어가도 돼. 막 애들이 에너지가 넘쳐서 막 겨울에도 덥다고 막 위통 맞아요. 뭐 위통 벗고 다니고 막 열이 펄펄 나거든. 근데 초등학교는 가까이 있는 게 좋다. 그래서 학교나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하철은 뭐 무조건 가까이 있는 게 좋은데 지하철도 이제 노선별로도 좀 따져봐야겠죠. 골드라인, 더블 역세권이면 더 좋고요. 예전보다도 더 압축 될 겁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이제 현재 가치죠. 새 아파트, 요즘 얼죽신, 네네.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서울은 특히 신축 아파트가 너무 귀하고요. 앞으로 더 귀합니다. 왜? 이제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도 이제 될 만한 곳들만 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훨씬 더 귀합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가치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는 옛날보다 더 커졌더라고요. 90년대 지은 아파트들은 이제 신도시 가면 뭐 그러잖아요. 뭐 무슨 마을, 뭐 샛별 마을, 무슨 마을인데 요즘은 레미안,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이파크, 더샵 뭐 이런 브랜드를 붙이는데 브랜드를 붙이는 순간 가치가 10%에서 20% 올라갑니다. 네. 지방으로 갈수록 브랜드 가치 더 중요합니다. 네. 서울 수도권보다. 오히려 신도시는
신도시는 뭐 학교, 인프라, 편의시설, 공원 딱딱딱 체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다른 데보다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지방으로 가면 브랜드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10% 20% 차이가 나면 브랜드 아파트로 네. 들어가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게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가 좋은 아파트들은 이제 전세 가격이 높게 나와요. 살기가 좋으니까 학교도 가깝고 역세권이 있고 대출 좀 더 받아서 좋은 데 살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미래 가치. 아, 미래 가치. 더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 우리는 기대감에 죽고 살잖아요. 네네. 시장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안 좋은 거, 기대감은 가장 좋은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어준다는 말만 나와도 지금 난리잖아요. 막상 풀어주면 별거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기대감이 중요한데 지하철도 마찬가지죠. 오늘 또 어떤 기자분이 전화가 왔는데 네네. 인천 서구의 검단 신도시, 네, 검단. 인천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이제 연장이 되는데 집값이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아니냐를 물어보는데 저는 이미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 그러면 미래 가치가 지하철역이 개통이 되면 현재 가치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럼 전세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이제 진짜 시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반영이 된 게 이제 자리를 딱 잡는 겁니다. 자리 그래서 잡기. 미래 가치는 기대감, 기대감이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 가장 좋은 미래 가치는 일단 지하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기대. 뭔가 재건축 재개발이 될 것 같으면 사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네. 지하철이 들어왔고 재건축 재개발이 됐어. 앞으로 더 좋아질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살기 좋은 거니까 현재 가치를 보고 베팅하는 거고요. 마지막 가치는 이제 내재 가치는 대지 지분 네네네. 또는 용적률 땅인데 재건축 재개발하고 이제 맞물리겠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 개포에 5층짜리 저층 아파트들이 있던 시절. 네네네. 어떤 손님을 모시고 같이 갔는데 네네. 막 화를 내더라고요. 예. 이런 다 찌그러져가는 집을 나보고 사라는 거예요. 그 돈을 주고. 그분 이분은 내재 가치를 못 본 거예요. 지금 땅의 모습만 가치를.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 현재 가치만 보니까 네. 역세권은 좋은데 저 아파트 저기 뭐야 저게? 약간 저기 어떻게 들어가? 그런데 내재 가치를 보면 네. 공급 면적보다 대지 지분이 더 많았으니까 이거는 34평을 받고 추가 분담금 내지 않고 환급금까지 받는 물건인데 막 화를 또 내더라고. 네네. 자꾸 화를 내 사람들이. 이런 데를 나보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네. 개포는 대지 지분이 많잖아요. 네. 내재 가치가 좋은데 이건 뭐야? 이거를 재건축 재개발을 생각을 한다면 내재 가치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가치. 구축 아파트를 볼 때는 내재 가치를 좀 더 꼼꼼히 봐야 되고요. 또 신축 아파트를 볼 때는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 개발 호재가 있는지를 좀 본다면 그나마 좀 기준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세종시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네. 원래 본론이 이게 좀 요즘 핫하잖아요. 세종시가 지금 가격이 뭐 올랐네 내렸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세종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어려운 이유부터 좀 살펴봐야죠. 세종시가 최근에 좀 약세가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오버슈팅이 됐죠. 2020년에 그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를 이전하겠다라고 발표하니까 이제 난리가 납니다. 국회를 이전하게 되면 청와대도 오겠네? 그러면 세종이 서울이 되겠네? 야, 세종이 서울이 되면 지금 가격이 저평가 아니야? 네네. 서울 아파트가 얼만데 세종이 너무 저렴하잖아? 네네. 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면서 난리가 납니다. 앞서서 제가 전세 가율이 너무 서울이 54인데 세종이 45%입니다. 서울보다 낮다는 얘기는 뭔가 있잖아요. 그 뭔가가 투자 수요 때문에. 투자하신 분이 투자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까요? 전세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많으니까 전세 매물이 많은 거예요. 근데 투자자가 많은데 2022년에 어떻게 됐나요? 꺾이면서 2020년, 2021년에 오버슈팅 됐죠. 거기에 오버슈팅 된 무거운 어깨에 짐이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이 꺾여버립니다. 그럼 세종시는 안 그래도 무거운데 오버슈팅이 됐는데 더 주저앉겠죠. 거기에 또 정부 규제가 풀어줄 줄 알았는데 다주택자들 규제가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 못 풀었어요.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 대출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지역으로 가는데 그럼 세종시가 서울보다 똘똘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투자 수요들이 들어가기 좋지 않은 환경이 지금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세가 될 때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입주 물량하고 미분양이잖아요. 네네네. 세종시가 그동안 입주 물량이 좀 많았어요. 네네. 많았는데 올해 2025년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입주 물량도 적고 미분양도 적은데 그래도 아니 입주 물량이 적은데도 이렇게 약세야? 그게 뭐냐면 대세남이라고 하거든요. 대전, 세종,
충남을 합쳐서 대세남. 완전 몰랐네. 네. 이름 잘 짓습니다. 그래서 세종을 볼 때는 대세남을 봐야 됩니다. 네. 세종은 입주 물량도 적고 미분양도 적은데 음. 대전과 충남이 올해 많아. 네네. 이게 연합이거든요. 음. 세종시에 어떤 분들이 들어오냐면 뭐 서울에 있는 투자 수요들도 들어오고 공무원들도 들어오지만 대전이나 충남에서도 많이 유입도 되고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데 주변 지역의 입주 물량과 미분양이 좀 부담스럽다. 세종시도 동반 영향을 줍니다. 같이 블럭으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대세남에 대전과 충남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세종시가 약세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약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거는 충분히 극복할 문제다. 그렇군요. 이게 다시는 태어날 수 없는 신도시가 하나 있는데 세종시라는 얘기네요. 하여튼 오늘도 좋은 시간 공부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이야기 더 성의껏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동산영에서 좋은 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